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언론어 때도 관련 이야기를 좀 꾸며볼까 하는데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통이 워낙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 특히 언론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도어 스태핑 했더니 안 할 것 같죠? 이재명 대통령? 네, 지금으로서는 뭐 할 만한 이유를 본인이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일단은 뭐 도어 스태핑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라고 대놓고 말을 했고, 근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로 말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게, 뭐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나 질의응답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였어요. 전반적인 내용이. 어찌 보면 그건 네. 윤석열의 교훈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 형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우선은 기자회견이나 질의응답을 충분히 한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서 말을 던지는 것들까지 해서 뭔가 좀 리스크를 만드는 방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로 보여준 것들을 보면 우선 그게 시작된 이유를 봤을 때 그 용산으로 옮겨간 명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로 좀 평가받아야 될 만한 사안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기자회견이나 질의응답 같은 거를 워낙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사실 질문을 받는 기회들을 만드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어 스태핑의 평가가 처음에는 사실 다들 호평을 했었죠. 그렇죠. 새롭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다들 호평을 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과정이 이랬잖아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말을 하면 용산 그 비서진이 그게 아니고 라고 해명 내지 설명을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고 어느 순간에 도어 스태핑은 끝나버리는 이런 그 이제 궤적을 보였었는데 일단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도어 스태핑.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 마음이긴 한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뭐랄까요, 그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치 경력이 짧으니까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을 절대 해선 안 되는 대통령이었죠.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에서는 달변도 있고 눌변도 있고 정치적인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건 별도의 정치평론 영역이라 치고, 그런데 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과 그 도어 스태핑이 잘 조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유형이죠.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정제된 형태로 기자회견을 해야만 바람직한 유형의 대통령이었는데 본인이 그냥 난 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뭐 접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언론어 때 이 자리 한 1년쯤 지금 한 것 같은데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기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도어 스태핑 안 해도 된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딱 이렇게만 해라. 분기별로 한 번씩만 기자회견을 해라. 대통령이. 네, 누구든. 맞아요. 예, 그럼 1년에 4번 하는 거거든요. 1년에 4번만 기자회견 해도요. 그 대통령에게 불통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1년에 딱 4번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 해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1년에 4번을 기자회견 또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만 해도 거기서 이제 질문도 받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해명할 거 해명하고 이렇게만 돼도 됩니다. 예. 국민과의 대화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퇴색됐던 게 기자회견을 안 하면서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빌려가지고 사실상 기자회견이 아닌 자리를 만들어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른바 민생 토론회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그게 토론입니까? 일장연설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서 초청된 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형식인데 네. 지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면 도어 스태핑이 그러니까 일단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예, 발생해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정치공학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그 청와대 대통령실 그 공보 라인이 정말로 전통적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것이 무언가 지지율 관리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수많은 복합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언론계에 있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런 심리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저 대통령이 우리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이제 누적분의 결과인데, 그런 느낌을 대중들이 받을 때 지지율이 정말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해소시켜 주려면 사과든 해명이든 설득이든 뭐든 자주 나와야 돼요. 1년에 한 4번 정도 나와서 직접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도 지지율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는 정반대로 생각했던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말씀은 도어 스태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은 어쩌면 기자회견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언론을 매개로 국민과 자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이게 몰아치기, 뭐 그게 이제 그 지금 이재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이든 이런 거 말고, 그거 기억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왕고래 얘기하면서 이른바 네. 국정브리핑이라고 자기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딱 단일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장관에게 설명시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사안이 대왕고래였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사실은 저도 그건 한번 충분히 강구해 볼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홍보하고 싶은 사안이 있을 때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정리화된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외에 대통령이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역점 네.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그잖아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하고, 뭐 관계부처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통령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게 또 그 필요하다고 보는, 저는 두 개가 같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는 게, 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분야를 다 보통 망라하잖아요. 모든 분야를 망라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통령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수박 겉핥기다, 그죠? 그냥 뭐 어떤가, 그다음에 추가 질문, 꼬리 질문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완할 수 있는 게 뭐 대통령 역점 사업이라고 한다면, 주요 국정 과제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당권을 가지고 또 기자들 앞에 서서 질의응답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강구해 볼 만한 형식이라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전제가 있죠. 첫째는 할 수 있다 쳐도 기자회견을 좀 평소에 어느 정도 좀 충실히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그러지 않은 상태로 요거 좀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뭐 무언가네, 그리고 내가 나가가지고 깜짝 발표해야겠네 해서 딱 한 거잖아요. 대왕고래.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고요. 그렇지, 첫째는. 두 그렇지. 번째는 그 해당 사안도 밀도 있는 내용이 있어야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그거 기자회견을 할 때 전혀 학습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았고, 물론 뭐 장관이나 실무자만큼 대통령이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좀 홍보를 위한 특정 안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대통령이 나서겠다? 그럼 충분히 학습하고 충분히 밀도를 높인 다음에 나오든가 해야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자회견은 높게 평가받을 수가 없고 비판받아 마땅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식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다만 그 형식, 네. 그죠? 요거는 한번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야 특정 국정 과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을 때 거기 집중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기자회견 내내 안 열다가 그때만 딱 열어버리면 사실 그 목적 달성도 힘들 거거든요.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다 쌓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회견을 안 하다가 어쩌다가 가끔 그렇게 반짝 열면은 억울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 기자회견도 중요하지만 그 질의응답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대변인이나 뭐 홍보수석이나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다 모두 발언이 끝나면, 공개 발언이 끝나면 이제 카메라는 치우고 카메라를 끄고 질의응답은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이 거기도 사정이 안 좋기는 하지만 백악관 홈페이지 가면은 기자들 질의응답한 거 영상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는, 뭐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들도 본인이 질문하는 게 생중계된다거나 국민들한테 그대로 공개되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기획기사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 미디어 오늘이 뭐냐면은 정말로 이 새 정부에 바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대언론 정책이나 대언론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질의응답을 그냥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영상으로 유튜브 같은데 그냥 공개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보면 이제 그 대통령실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 핵심 관계자, 고위 그쵸. 관계자 뻔히 다 알면서 굳이 그러니까 이런 보도 관행도 이게 이제 물론 이거는 그 언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통령실과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일단 원칙상으로는 맞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손해볼 일은 아닐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들이 공개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정말 내밀한 이야기 같은 것들, 뭐 책임질 만한 수준의 답변이 나오기 어려운 것들은 그런 공개 질의응답 끝난 뒤에도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구분을 두고 대신 공개 질의응답도 충분히 매번 공개되는 게 뭐 일반화되면 뭐 그거는 국민들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짚어보죠. 보도 대응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 대응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여기서 뭐냐면 잘못된 보도, 잘못된 보도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계속 생각나게 바이든 날리면 자꾸 생각. 근데 이건 네. 잘못된 보도는 아니었는데 그 예를 보도 대응이 잘못된 그렇죠. 예죠. 이건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그냥 보도 대응, 그죠? 전용기 탑승 불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 뭐 이런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도 대응을 할 때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때가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사례들이라서 전과 직전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그 전으로만 돌아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보통 이제 보도 잘못된 거 있는데 대통령실 뭐 예전 청와대 차원에서 입장을 내면 그 기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입장문을 배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보도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기자들 앞에서 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질문을 받지도 않고 애초에 브리핑을 하지도 않고. 잠깐만 그 네. 얘기하니까 지금 그 미디어 오늘은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그 출입 정지 조치가 해제가 안 됐죠. 제가 그 대통령실 정리하면서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네.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안 돼 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 새로 들어서면서 기존에 출입했던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 중에서 각 언론사의 이제 반장이라고 뭐 팀장급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소통을 해서 뭐 출입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지금 등록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럼 네, 미디어 네. 오늘도 신청은 했어요? 네,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하여간 윤석열 정부에서는 끝내 안 풀어줬군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했던 게 차라리 너네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면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상 아웃된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아웃이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막판에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좀 서로 허탈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보도 대응을 할 때는 네. 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안 되고요, 절대. 예. 그 뭐 공보 라인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인데 이제 지금은 근데 뭐 노 기자가 잘 얘기했듯이 그때 현안별로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보도라든가 혹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조한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럼 또 그걸 또 보도해 주거든요. 그렇죠. 언론들이.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입장을 건너뛸 수 있는 언론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하나를 좀 짚어보죠. 이른바 이재명의 사람들. 물론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과 관련된, 언론 정책과 관련된 뭐 사람들로 좀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홍보수석으로 이규현 전 JTBC 대표 보도부문 대표. 예. 네. 이분이 뭐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변인은 임명이 됐습니다. 강유정 전 의원. 그죠? 네. 이제 전직 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전 의원이라는 거죠. 네. 이제 의원직을 이제 그 내놓고 대변인으로 이제 그 간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공식 인선이 된 건 아니라서 그 인사에 대해서 개별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뭐 다만 지금 주요하게 거론된 분들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평가되는 분이 이분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이력을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뭐 초대 홍보수석이라거나 또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도 좀 구분이 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보통 최근에 뭐 수석이라거나 대변인 하신 분들이 보면은 언론인 출신인 경우에 하나면은 뭐 정치부 경력이 많다거나 뭐 아니면 앵커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규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탐사기획 관련 부서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JTBC에서 네, JTBC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일단 민주당에서 대변인 역할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뭐 익히 보도된 대로 뭐 영화나 문화 관련 평론 활동을 하다가 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많이 알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전에 있었던 인사랑은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나 누가 임명됐다라고 할 때 언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판 성명서나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경우는 뭐 직행할 때잖아요. 가령 뭐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9시 뉴스 앵커를 하다가 KBS 문화부장을 하다가 문화부장 계속 하고 있다가 당일날 오후에 그냥 가버렸잖아요. 오전에 회의 참석. 예, 오전에 회의 참석하고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기자협회나 노조에서 비판 성명을 내죠.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데, 근데 강유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규현 홍보수석 유력한 내정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이규현 전 기자 전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고 뭐 은퇴한 이후에 이제 뭐 그 캠프에 들어가서 홍보 담당을 하다가 이렇게 홍보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쟁점이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네, 뭐 공보 그런 것 같아요. 특보를 맡아왔기도 했고요. 그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지금 대통령실 수석으로 거론이 되고 대변인으로 임명되고 이런 수순이죠. 그래요. 어떤 그 이제 그 특히나 홍보수석이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어떤 전면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언론 기자들과의 접촉 면에서는 어떨 거라고 좀 전망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전망이 쉽진 않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두 분 다 뭐 정치부 기자 출신의 어떤 그 공보 담당자들은 아니라서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 정치부 기자들이 꼭 그거를 해야 된다는 뭐 법칙도 없고 그게 뭐 그렇죠.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래서 아니 그리고 꼭 네. 정치부 출신은 아니었어요. 기자 출신은 네, 기자 네. 출신이고 뭐 정치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수석으로 간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 예. 네. 그래서 뭐 지켜봐야겠죠. 또 그 자리에 가서 유능함을 보이느냐 무능함을 보이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라서 본인이 살아온 이력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까 도어 스태핑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이제 나는 게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무슨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화성이야. 말 실수성이나 이런 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오히려 해명이 더 문제가 됐던 경우가 여러 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건 해명 저는 이 JB타임즈에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해명이 더 문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변인이든 홍보수석이든지 간에 언론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그 메시지를 얼마나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유효하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예. 이것이. 그 지점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강유정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정무적 감각을 더 중시하는 어떤 이런 어떤 인사로 그러니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석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김종배 앵커의 문제의식을 받자면 언론계 출신들을 왜 공보 라인에 많이 썼느냐. 결국엔 그 언론을 대할 때 그 유용한 언어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말을 해야 언론에서 말하자면 사고가 안 나고 그렇죠. 언론이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이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동안 기용을 해왔는 건데 여기에 또 하나 이런 지켜봐야죠.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그 대변인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좋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도 대응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게 사실 홍보 수석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 좀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뭐 네, 우선은 포인트를 좀 거기에는 놓고 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뭐 홍보 수석이 임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식 인사 나오지 않았고 사실 대변인에 대한 평가도 이력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을 텐데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시기상조라. 그러니까요. 이제 어제부터 정례 브리핑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어제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브리핑을 얼마 만에 보는 것이냐. 대통령실에서 정례화된 브리핑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고 뭐 지금은 특수 상황이라서 뭐 하루에도 몇 잠깐만 번씩 윤석열 인선 정부 발표가 때 이러죠. 정례 브리핑이 없었나요? 대변인에? 초반에는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어느 정도 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 언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대응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내란 사태 이전부터는 뭐 브리핑이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때 가장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 게 공적인 채널에서 말을 해야 될 대변인이라던가 이제 뭐 수석 같은 경우는 책임 있는 말을 안 하고 다 관계자 발로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출처가 어딘지 알지만 감춰주면서 되게 무책임한 단어들이 떠다니면서 여론을 좀 뭐 흔드는 뭐 저해하는 그런 게 있었죠. 알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 좀 합시다.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표가 결국 수리가 됐습니다. 그죠? 네. 혹시 후임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그 후임 인사에 대해서 함화평이 돌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방심이나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를 공석에 어떻게 채울 거냐를 넘어서 이 조직 자체를 어떻게 개편할 거야 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위원회 이루어질 구성 거기 문제가 더 때문에. 본질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일화된 안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나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같이 좀 논의가 되어야 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법안 몇 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랑 결부시켜가지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뭐 누구로 바꾸느냐가 뭐 아직 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면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더 일차적인 맞아요. 과제라서 그 방송사법이라 하면 이제 방송사법 3법 플러스 방통위법인데 이게 다 이제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방송 3법의 공통점은 사장 뽑을 때 이사들을 늘리겠다 이거고 수를 그죠? 그리고 방통위법도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결국 그것도 방통위원들을 수를 좀 늘려보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방향성이 비슷하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부칙에 따라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예, 5명 중에 다 나가고 지금 혼자 남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어제 뭐 국무회의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방통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의 임기도 종료시키는 형태로 새롭게 이제 인적 개편도 하고 그걸 여쭤보려고 했더니 예. 종료시키는 걸로 붙이게 돼 있어요? 최민희 안에는 그렇게 돼 있죠. 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그게 이제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네. 부칙에 따라서 일단은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이제 이른바 제로 세팅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는 이제 방송사법 처리 문제부터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 예, 그쵸. 구조를 먼저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사람은 뭐 근데 그리고 또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있고 방심위원장이 있어서 이제 아마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류일임 위원장이 뭐 그토록 방심위 또는 그 방심위 산하 선방위가 수많은 제재를 내렸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특히 MBC를 상대로 지금 족족 다 법원에서 패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12전 12패라는 표현도 어제 봤는데 그렇게 징계를 남발하고 표적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다 건건이 깨지고 있고 본인은 또 민원사주라는 그런 악명을 쓰고 지금 자진 사퇴한 형태인데 그 류일임을 다른 홍길동으로 바꾼다 이게 뭐 중요한데 사람만 바꿔서 지금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방심위 자체가 지금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뭐 가장 극단적인 주장으로는 아예 방심위의 그런 어떤 제재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층위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방송사법을 언제 어떻게 처리한다는 혹시 그 계획 이런 얘기는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뭐 목표로는 뭐 7월 이내 이렇게 얘기가 된지는 좀 된 것 같은데 본회의 처리를? 원래는 대선 직후에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워낙에 지금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도 방송산법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 일단 국회 내부에서는 합의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선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키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가져갈 것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조직 개편, 그 정부 조직 개편이랑 같이 맞물려서 방통이나 방심위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어지는 수순이겠죠. 대신 좀 우려되는 건 지금 방심위 심의가 의결을 통해서 하는 기능은 거의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죄 소위 같은 경우도 돌아가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뭐 다른 소위 같은 경우도 어제 기점으로 회의가 다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속도만 내다가 제대로 논의 못하고 이제 성근안이 통과가 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래도 이게 그렇게 마냥 여유롭게 볼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반기 안에는 되지 않겠어요? 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 방송사법이 뭐 0순위나 1순위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예, 제가 봐도 왜냐하면 뭐 지금 추경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어제 통과된 그 특검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중차대하고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언론 노조나 이런 데서도 성명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우리 이거 처리하자. 방송 3법. 예, 이거 수건 사업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흘러가면 안 되죠. 예. 뭐 늦어도 뭐 하반기 안에 올 하반기 안에는 지금 벌써 하반기니까 네. 예,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각 언론사별로 또 리더십이 바뀌는 거니까 또 이제 홍역을 치르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YTN은 또 그 방송 3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민영화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YTN 구성원들은 지금 엊그저께도 일일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 민영화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럼 YTN은 방송 3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그게 과연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1차적인 뭐 과제는 또 아닐 것이기 때문에 예, 답답하겠죠. 언론 종사자들은. 지금 일단 YTN은 그 민영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게 다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뭐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좀 이렇게 되짚으면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뭐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이 회사의 뭐 구조를 바꾼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정부 출범을 하면서 네. 언론 정책 이제 밑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는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짚어야 되는 좀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스타트만 좀 끊는 걸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